가난한 박노인은 거센 홍수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 소녀를 구했고, 이 행동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늘을 찢을 듯한 거센 비바람이 사흘 밤낮으로 몰아치자 상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 물로 낙동강 지류는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둑을 넘어 평화롭던 강가 마을을 덮쳤다. 푸른 대나무 숲 아래 고요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마을 회관 스피커에서는 다급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주민 여러분, 즉시 대피하십시오. 강물이 매우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르며 소리치고 가재도구를 높은 곳으로 옮기느라 정신없이 오갔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에 사는 60대의 깡마른 박노인은 침착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이런 홍수에 익숙했다. 낡은 호롱불 하나, 빛바랜 옷 몇 벌, 그리고 틈이 벌어진 대나무 바구니 속의 쌀 약간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호롱불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끔찍한 홍수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 평화로웠던 시절의 증표였다. 가진 것도 없지만 이 등불만은 꼭 지켜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쏟아지는 비에 초가집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고, 물은 이미 섬돌까지 차올라 볏짚 부스러기들을 둥둥 띄워보냈다. 강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지날 때 휘몰아치는 바람과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박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시 한번 더 떨리고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의 시선은 강으로 향했다.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었고, 작은 형체가 그 통나무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도움을 청하듯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였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저기까지 어떻게 간 거지? 마을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살아남기 힘든 물살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비명은 그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강둑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하느님, 제발 저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 거친 물살 속에서 작은 형체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얘야, 꽉 잡아. 놓치면 안 된다. 그는 바람 소리를 뚫고 외쳤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크고 동그란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외침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꽂혔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박노인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와 세찬 물살이 그를 휘감았지만 그는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한 걸음씩 통나무를 향해 나아갔다. 포기하면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소리쳤다.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아.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소녀는 힘껏 손을 뻗었지만 거센 물살에 그만 통나무를 놓치고 말았다. 박노인은 아이가 휩쓸려가기 직전 몸을 날려 작은 팔을 붙잡았다.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는 소녀를 품으로 끌어안고 휩쓸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울지 마라, 아가.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다. 소녀는 흐느끼며 그에게 매달렸다. 박노인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소녀를 데리고 강둑으로 돌아왔다. 거센 물살이 몇 번이고 그들을 밀쳐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결단력을 느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사투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무트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탈진한 채 숨을 헐떡여가. 소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다. 할아버지, 저 버리지 마세요. 소녀가 흐느꼈다. 박노인은 소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 거다. 이제 내가 여기 있잖니.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는 거친 강물 속에서 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밖은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차갑고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칠 대로 지친 박노인은 소녀를 품에 안고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깡마른 손은 혹시라도 소냐를 놓칠세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주민들이 물건을 정리하다 그를 보고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수군거렸다. 저 노인이 왜 나이를 데려왔지? 한 사람이 묻자 다른 사람이 답했다. 강에 뛰어들어 저 애를 구했대. 하지만 모두가 박노인의 행동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비우호적인 시선과 함께 험담이 조용히 그를 따라다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눕혔다. 두 사람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소녀의 차가운 옷을 벗기고 집에서 유일한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깜빡이는 호롱불 아래 소녀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소녀는 몸을 떨며 붉어진 눈으로 작게 말했다. 제 이름은 향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끊어지는 목소리가 박노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다. 여긴 안전하단다. 푹 쉬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곧 박노인이 홍수 속에서 소녀를 구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어떤 이들은 그의 선행에 감탄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중에는 강가에 사는 만식 씨도 있었다. 그는 의심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년 남자로 유명했다. 마을 끝 주막에서 만식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비아냥거렸다. 그 지지리도 가난한 박노인이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고? 누가 알겠어?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애를 구한 거겠지. 몇몇이 그 말에 동조했지만 박노인을 변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떡을 파는 수은이 아주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박노인께서는 거센 물살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여기서 남 험담이나 하고 있군요. 사실을 모르면 입 다무세요. 수은이 아주머니의 말에 주막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만식 씨의 의심 가득한 눈빛은 여전했다. 한편 작은 초가집에서 향기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박노인은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라. 넌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누구도 널 해칠 수 없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밖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박노인의 집 앞으로 몰려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뿐만 아니라 비난도 섞여 있었다. 만식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일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조용히 돌아섰다. 순이 아주머니가 쌀과 채소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녀는 향기를 돌보는 박노인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언했다. 사람을 구한 건 좋은 일이지만 면사무소에 가서 아이에 대해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서류가 명확해야 나쁜 소문도 피할 수 있죠.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나무 침대에서 잠든 향기를 보며 그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했다. 이 짧은 평화는 앞으로 마주할 문제들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녀의 순수하고 믿음 가득한 눈빛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함께 어두운 날들 속 작은 빛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밖에서 들려오는 험담과 만식 씨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역사적인 홍수의 여파는 낙동강 지류의 강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쓰러질 듯한 초가집, 물에 잠긴 논밭, 그리고 휩쓸려간 양철 지붕과 문짝의 파편들이 황량한 풍경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남은 것을 건져내려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노잉의 작은 초가집에서 향기는 대나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지붕 틈새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망치를 들고 날아간 지붕 일부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망치질에는 앞으로 닥칠 풍파로부터 소녀를 지키려는 걱정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을 전체에는 진흙과 쓰레기 냄새가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강가에 서서 부모님이 나무 조각이나 양철 조각을 건져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한숨소리가 음울한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박노인은 잠시 일을 멈추고 빛바랜 대나무 기둥에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무심코 향기에게로 향했다. 작은 소녀는 집구석의 쓰레기를 부지런히 줍고 있었다. 무엇 하나 망가뜨릴까 조심하는 듯한 깡마른 손길에 그의 마음이 아려왔다. 너무 어려서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할 아이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때 향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힘드실까 봐요. 저 때문에 또 위험해지시는 건 싫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붉어진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박노인은 소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얘야, 걱정 마라. 네가 건강한 것만 봐도 난 모든 걸 가진 거란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 말에 향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믿음이 어렸다. 겹겹이 쌓인 어려움 속 작은 위로였다. 박노인이 향기를 구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감탄했지만 의심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강가 근처에 사는 중년 남자 만식 씨가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술자리에서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박노인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좋은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 말은 불길처럼 번져 많은 이들이 수근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떡을 파는 순이 아주머니처럼 친절한 사람들은 항상 박노인의 편에 섰다. 그녀는 떡과 녹차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와 말했다. 아이의 목숨을 구했으니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향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험담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압박은 점점 커졌다. 한 마을 회의에서 만식 씨는 큰 소리로 비난했다. 박노인 같은 사람이 저 아이를 데리고 있어 봤자 고생만 시킬 뿐이요. 아무도 당신이 선의로 구했다고 믿지 않아. 아이를 여기 두는 건 마을의 골칫거리만 만드는 거요. 박노인은 일어서서 만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행은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이요. 아이를 면사무소에 데려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당신의 악담 때문은 아니요. 그의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불의를 참지 못한 순이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박노인께서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셨어요. 만식 씨,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용기나 있습니까? 감히 여기서 남을 판단해요? 그녀의 힘있는 말에 많은 이들이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논쟁을 벌이는 동안 향기가 다가와 박노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욕먹는 거 싫어요. 제가 그냥 갈게요. 걱정 마세요. 박노인은 소녀를 품에 안고 감정이 실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제 내 가족이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어. 그 말은 칠흑 같은 밤의 작은 불꽃처럼 일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와 의심하는 사람들, 특히 만식 씨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더 큰 문제들을 예고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강가에 조용히 서서 세차게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와 향기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소녀의 순수한 눈빛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소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더해주었다.
홍수가 지나간 지 사흘째, 낙동강 지류의 강가 마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무너진 집들, 물에 잠긴 논밭, 그리고 진한 진흙 냄새가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박노인의 작은 집, 오후의 햇살이 지붕 틈새로 들어와 향기가 잠들어 있는 대나무 침대를 비추었다. 이 드문 평화로운 풍경도 그의 마음속에 들끓는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집구석을 정리하던 박노인은 향기에 젖은 옷더미 아래에서 낯선 천조각을 발견했다. 향이라는 글자와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반짝이는 금팔찌였다. 팔찌를 집어든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평범한 가정의 물건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생각을 떨쳐내고 팔찌를 탁자 위에 놓았다. 향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은 여전히 울어서 붉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팔찌를 내밀며 물었다. 향기야, 이 팔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향기는 팔찌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향기라고 불렀던 건 기억나요. 그 말에 박노인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는 아이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박노인은 늘 자신을 도와주던 친절한 순이 아주머니에게 팔찌를 보여주기로 했다. 팔찌를 손에 든 순이 아주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이 문양 낯이 익어요. 경주에 있는 큰 호텔 체인의 로고 같은데 아마 아이네 집이 꽤 부유한가 봐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데 왜 아이를 찾지 않는 걸까요? 순희 아주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박노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는 향기의 가족을 찾아주고 싶다는 희망과 이미 가족처럼 여기게 된 소녀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팔찌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늘 박노인을 의심하고 질투하던 만식 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폄하했다. 내가 말했지. 저 아이는 분명 부잣집 딸이야. 박노인이 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선의가 아니라 저 금팔찌 때문이라고. 만식 씨는 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순이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만식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박노인이 탐욕스러웠다면 거센 물살 속에서 아이를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행은 당신이 모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식 씨의 말은 일부 주민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마을에 답답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녁에 박노인은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팔찌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향기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작은 손을 얹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전 다른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그는 목이 메었다.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넌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하지만 네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옳은 일이니까. 험담과 마을 내 갈등으로 인한 압박에 박노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를 면사무소에 데려가 신고하고 가족을 찾겠습니다. 이 팔찌가 정말 누군가의 것이라면 그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온 마을이 조용해졌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노인은 향기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팔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음속에는 걱정, 희망, 그리고 소녀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잠들기 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주마. 홍수 뒤 맑게 갠 어느 아침, 햇살이 낙동강 지류의 강가 마을을 비추었다. 물은 빠졌지만 끔찍한 재해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면사무소 스피커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서둘러 신고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마당은 수군거리는 소리로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다.
만식 씨는 손에 술잔을 들고 거침없이 의견을 내뱉었다. 저 아이는 분명 부잣집 딸인데 박노인이 신고도 안 하고 데리고 있잖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 그처럼 가난한 노인이 사적인 계산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리가 없지. 한 중년 여성이 말을 보탰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반박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목숨을 걸고 홍수 속에서 아이를 구했잖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항상 박노인을 지지하던 순이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분은 가난하지만 그 선한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물속에 뛰어들 용기나 있나요? 논쟁은 마을 마당의 분위기를 점점 더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때 박노인이 나타났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군중 한가운데 똑바로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식 씨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떳떳하다면 아이를 당국에 넘기시오. 계속 데리고 있어봤자 골칫거리만 될 뿐이요. 박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보금자리가 필요해서 데리고 있었어. 하지만 다들 믿지 못한다면 오늘 당장 면사무소에 데려가겠어. 그의 말에 군중은 조용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향기가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버리지 마세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박노인의 눈에 순간 고통이 스쳤다. 그는 쪼그려 앉아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널 버리는 게 아니란다.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야. 이 광경을 본 순이 아주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만식 씨를 향해 소리쳤다. 그렇게 말하고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박노인이 아니었다면 저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요. 마을에서 헌옷을 파는 미영 씨도 말을 보탰다. 다들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이 홍수 속에서 목숨 걸고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 선행은 존중받아야지 의심받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만식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왜 처음부터 아이를 당국에 넘기지 않았냐고. 그는 으르렁거렸다. 만식 씨의 말은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에게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군중의 시선은 대답을 기다리듯 박노인에게 쏠렸다. 박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행은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면 오늘 오후에 아이를 면사무소에 데려가겠어. 악담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이가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요. 그의 말에 군중은 침묵했다. 몇몇은 그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흩어지려 할 때 향기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버리지 마세요. 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박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순이 아주머니 미영 씨와 함께 향기를 데리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뒤에는 복잡한 시선들이 남았다. 군중 속에 서 있던 만식 씨는 말없이 내적 갈등이 담긴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낙동강 지류 강가 마을의 집집마다 사람들의 눈빛마다 깊이 새겨져 있었다. 황량한 풍경, 진흙탕이 된 논밭, 그리고 향기를 둘러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른 아침, 박노인은 밤새 뒤척이다 문가에 앉아 마당을 쓰는 향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순수한 눈동자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우리 또 어디 가요? 향기는 박노인이 간단한 짐을 챙기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노인은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네 가족을 찾으러 갈 거란다. 포기할 수 없어. 걱정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있잖니. 순이 아주머니가 햇볕을 가린 채 삿갓을 쓰고 떡과 물병을 가져왔다.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박노인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박노인과 순이 아주머니는 향기를 데리고 이웃 마을로 갔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향자가 새겨진 금팔찌를 보여주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를 젓거나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다. 둘째 날 그들은 더 큰 면으로 가 붐비는 장터에 들렀다. 박노인은 향기가 사람들 틈에서 길을 잃을까봐 옆에 꼭 붙어있게 했다. 그는 상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찌를 높이 들어 보이며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었던 향기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소녀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만약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박노인은 몸을 숙여 아이를 다독였다. 걱정 마라. 가족을 찾든 못 찾든 할아버지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다. 마을로 돌아오자 박노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직도 저 아이를 데리고 있네. 가족이 나타나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기다리는 거 아냐?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다. 향기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지날 때마다 박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느 날 저녁 길가에 버려진 집 처마 밑에서 쉬고 있을 때 향기는 박노인이 피운 작은 모닥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머뭇거렸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죄송해요. 그냥 이제 그만 찾아요. 전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박노인은 하던 일을 멈췄다.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나는 이미 가족을 잃었단다. 네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의 말에 향기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따뜻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박노인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향기의 가족을 찾아주고 싶으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의 어두운 삶에 새로운 빛이 되어준 소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날 밤 향기가 옆에서 잠들었을 때 박노인은 희미한 달빛 아래 팔찌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향기의 신분을 찾아주겠다는 강한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폭풍은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박노인과 향기에게는 따뜻한 빗줄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낙동강 지류 강가의 초가집은 이제 사랑이 가득한 안식처가 되었다. 아침이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울려 퍼졌다. 향기는 일찍 일어나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 밭에서 돌아오는 박노인을 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그녀는 대나무 탁자 위에 물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박노인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향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는 소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매여 있었다. 이제부터 넌 영원히 내 손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밭에서 채소를 심었다. 향기는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었다. 흙토성이가 된 손으로 새로 돋아난 작은 새싹을 보며 그녀는 환호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할아버지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저 같아요. 밤노인은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도 이 나무처럼 튼튼하고 굳건하게 자랄 거다. 밤이 되어 깜빡이는 호롱불 아래 그는 향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향기는 귀를 기울이며 듣다가 그가 등장인물 목소리를 흉내낼 때면 까르르 웃었다. 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세상에 정말 요정 할머니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법을 부려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친 손으로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요정 할머니는 필요 없어. 이야기 속 요정처럼 내가 널 지켜줄 테니. 어느 날 밤 큰 비가 내렸다. 초가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에 향기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놀라서 박노인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할아버지, 엄마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요. 박노인은 슬픔이 깃든 눈으로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네 엄마는 분명 널 아주 많이 사랑했을 거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그래도 네게는 내가 있잖니.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말은 두려움에 떠는 작은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향기에 대한 소문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만식 씨는 여전히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박노인이 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분명 가족에게서 한몫 챙길 기회를 노리는 거야. 그 수군거림에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박노인의 집을 엿보러 왔다. 한 번은 순이 아주머니가 그들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박노인께서는 사람을 구하셨어요. 당신들은 수군거리는 것 말고 뭘 했죠? 아무도 그분처럼 거센 물살에 뛰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입 다무세요. 순이 아주머니의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조용해졌다. 향기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에게 전례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만약 가족을 찾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런 질문들은 희미해지고 아이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결심만이 남았다. 타오르는 불빛 아래 박노인은 잠든 향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상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안이 어른거렸다. 그날 아침 마을은 홍수로 인한 황폐함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늙은 대나무 숲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 금세 깨졌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가 낡은 배낭을 메고 박노인의 집 앞에 섰다. 그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경주에서 온 준서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여자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팔찌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놀랐지만 불안한 기색 없이 준서 씨를 집 안으로 들였다. 작은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준서 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맑은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향기의 팔찌와 똑같이 생긴 정교한 금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 팔찌는 경주에 계신 서 사장님 댁의 것입니다. 준서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들은 한 달여 전 실종된 딸 서향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강 근처에서 실종되었죠. 향기는 굳어버렸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진을 보다가 박노인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향기가 아니에요. 박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넌 여전히 내 향기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넌 이 가족의 일원이야. 준서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 달여 전 서 사장님 댁이 이 강에서 보트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서양양이 실종되었죠. 이 팔찌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댁에서 일한 적이 있어 확실히 압니다. 준서 씨의 말에 향기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널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널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그들을 찾아가야 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손녀다. 이 말에 향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박노인을 꼭 껴안고 흐느꼈다. 저 버리지 마세요,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랑만 있고 싶어요.
준서 씨로부터 온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만식 씨는 즉시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거봐, 박노인이 금팔찌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야. 부자 가족이 얼마나 두둑하게 보상해줄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일부 사람들은 그 말에 영향을 받아 수군거렸다. 하지만 순이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박노인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아이를 구하셨어요. 이 마을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분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순이 아주머니의 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만식 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마을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화롯가에 앉아 깊은 고뇌에 잠겼다. 준서 씨가 조언했다. 만약 향기가 서향양이 맞다면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분들은 외동딸을 찾기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박노인은 마음속 갈등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당신과 함께 경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저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가 대나무 침대로 돌아왔을 때 향기는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과 향기 그리고 준서 씨는 경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멀리서 만식 씨가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내적 갈등이 담겨 있었고 이는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아침 안개가 마을을 뒤덮어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주민들은 아직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박노인의 작은 집만은 분주했다. 향기와 박노인 그리고 순이 아주머니는 중요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향기의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한 경주행이었다. 순이 아주머니는 떡, 물병, 그리고 향기를 위한 작은 옷 몇 벌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챙겼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박노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굳건히 버티셔야 해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향기는 박노인이 건네준 작은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그분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박노인은 몸을 숙여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그들이 널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할아버지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다. 시외버스가 움직이며 그들을 작은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다. 향기는 처음 보는 아스팔트 도로와 거대한 트럭,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 모습에 흥분했다. 반면 박노인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낯선 기름 냄새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붐비는 휴게소에서 박노인은 물을 사려다 인파 속에서 길을 잃었다. 향기는 그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즉시 그를 찾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다행히 순이 아주머니가 침착하게 휴게소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박노인을 찾아냈다. 그녀는 반은 꾸짖고 반은 안심시키며 말했다. 정신 차리셔야죠. 향기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버스 안에서 향기는 박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무서워요, 할아버지. 만약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해요? 박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잖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넌 항상 내 손녀야.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렇게 착한 손녀를 두셨으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랑이 두 분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줄 겁니다. 경주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기꾼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낯선 남자가 박노인에게 다가와 향기의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며 큰 돈을 요구했다. 바로 그때 준서 씨가 나타나 그 남자의 속셈을 폭로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세요. 준서 씨의 시기적절한 등장에 일행은 안도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터미널을 빠져나와 서 사장님 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향기는 처음 보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불빛, 그리고 서정적인 형산강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외쳤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요. 반면 박노인은 분주한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준서 씨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어색해했다. 형산강가에 섰을 때 향기는 그의 손을 끌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이 강도 우리 집 앞 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박노인은 조용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 집 앞 강이 더 온화하단다. 넌 그 강을 영원히 기억하겠지. 그렇지? 서 사장님 댁 주소에 가까워질수록 박노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향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순이 아주머니는 그의 긴장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이제 진실이 결정하게 두세요. 어떻게 되든 향기는 당신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일행은 서 사장님 댁으로 알려진 호화로운 저택의 큰 대문 앞에 섰다. 향기는 작은 심장을 두근거리며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했다. 오후의 희미한 햇살이 서 사장님 댁의 큰 대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집안에서 중년 여성이 황급히 뛰쳐나왔다. 서 사장이었다. 그녀의 눈은 문 앞에 선 일행을 보자 희망으로 빛났다. 순이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낙동강 지류 강가마을에서 왔습니다. 혹시 서 사장님 댁이 맞는지요? 서 사장은 밖으로 나오다 향기를 보자 숨을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양아, 네가 맞니? 향기는 박노인 뒤로 숨으며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서 사장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애정어린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들과 동행한 준서 씨가 서 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안심시켰다. 사모님, 이 아이가 향기 맞습니다. 팔찌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집안에서 서 사장님이 나왔다. 그는 향기의 작은 손목에 걸린 팔찌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건 아이가 5살 때 우리가 선물한 팔찌예요. 틀림없어요. 서 사장은 참지 못하고 향기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엄마가 1달 넘게 널 찾아다녔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 향기는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쏟았다. 할아버지,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만 알아요. 박노인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향기야, 이분들이 네 진짜 가족이란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야. 향기는 박노인에게 매달려 크게 울었다. 할아버지,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랑만 있고 싶어요. 준서 씨가 중간에 서서 설명하려 애썼다. 향기야, 네 친가족이 오랫동안 널 기다리고 찾아다녔어. 박노인께서 널 구해주셨지만 이제는 네가 속한 곳에 대해 알아야 할 때야. 서 사장님이 다가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저희 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순이 아주머니가 박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향기를 잃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당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향기는 박노인을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헤어지는 게 무서워요. 할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박노인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널 향한 내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내 가족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널 돌볼 기회를 주렴. 서 사장님 부부가 향기를 저택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소녀는 계속해서 박노인을 돌아보았다. 그 작은 눈에는 두려움과 미련이 가득했다. 순이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향기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향기야, 내 가족이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하지만 잊지 마. 박 노인께서는 영원히 네 할아버지야. 저택의 문이 닫히자 박 노인은 몸을 돌려 걸어갔다. 항상 중재자 역할하던 준서 씨가 멈춰서서 박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은 향기의 두 번째 아버지십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던 어르신의 사랑이 아이를 좋은 길로 이끌어줄 겁니다. 가족과 재회했지만 향기는 여전히 낯선 느낌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창문 너머로 박 노인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다. 박 노인은 긴 길 위에 말없이 서 있었다. 석양이 그의 작은 모습을 감쌌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향기가 가족을 되찾도록 도왔다는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순이 아주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박노인과 순이 아주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질 때 향기는 창문 너머로 계속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작은 눈에 담긴 미련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약속과도 같았다. 향기가 서 사장님 부부와 함께 산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 변화가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듯했다. 저택의 큰 방,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소녀의 슬픈 얼굴을 비추었다. 한편 향기와 헤어진 박노인은 종종 낙동강 지류 강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기억들이 조각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 순이 아주머니가 떡과 차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녀는 강가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박노인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그는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마음속의 빈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오. 순이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향기를 잃은 게 아니에요. 아이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뿐이에요. 서 사장님 부부의 극진한 사랑에도 분고하고 향기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했다. 호화로운 장난감과 넓은 방도 그녀가 평온을 찾았던 소박한 초가집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매일 밤 향기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이 저택을 찾아왔다. 향기는 마당으로 달려나와 대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할아버지, 여기 있기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요.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소녀를 안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해져야 한단다. 여기가 네가 속 큰 곳이야.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향기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던 서 사장의 눈물샘마저 자극했다. 서 사장은 향기가 방으로 들어간 후 박노인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르신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저희를 받아들이려면 아직 어르신이 필요합니다. 서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어르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이를 영영 잃었을 겁니다. 밤새 뒤척인 박노인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향기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작은 방에서 그는 팔찌를 안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련이 가득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단다. 나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 친부모님은 오랫동안 널 찾아다녔어. 그분들도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널 사랑한단다. 향기가 울며 물었다. 할아버지, 만약 제가 그분들과 함께 살면 다시는 할아버지를 못 만나요.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단다. 우리 집 문은 항상 널 위해 열려 있을 거야. 박노인은 그리움을 안고 조용히 저택을 떠났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향기는 문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마음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반짝였다. 향기가 친가족과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작은 마음은 항상 박노인과 낙동강 지류 강가의 소박한 초가집을 그리워했다.
서 사장은 박노인의 목숨을 구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실에서 서 사장님과 함께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박노인께서 향기를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계속 외롭게 두어서는 안 돼요. 향기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이리로 모시고 싶어요. 서 사장님은 아내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망설였다. 하지만 그분이 여기 계시면 향기가 정말 우리 친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때 향기가 갑자기 달려와서 사장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가 곁에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제발 할아버지를 이리로 모셔와 주세요. 어느 날 아침 서 사장님 가족과 향기는 박노인을 찾아 강가 마을로 향했다. 마을 풍경은 여전히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박노인의 작은 집은 향기의 등장으로 환하게 빛났다. 박노인을 보자마자 향기는 집으로 달려가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박노인은 감동하여 소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향기야. 잘 지냈니? 서 사장님이 다가와 박노인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향기는 어르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노인은 그 제안에 잠시 말을 잃고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대답했다. 두 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초가집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향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안 가시면 제가 여기 와서 살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순이 아주머니가 말했다. 박노인,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향기네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요. 서 사장님 부부는 박노인의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부들이 고용되어 집을 아늑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바꾸었지만 익숙한 소박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 일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몇몇은 비꼬았다. 박노인, 양딸 덕에 인생 역전했네. 그 말을 들은 순희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당신들도 홍수 속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할 용기가 있다면 그분처럼 보답받을 자격이 있을 거요. 여러 번의 고민 끝에 박노인은 마침내 향기네 가족과 함께 살기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작은 밭을 가꾸며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게 해주시어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소. 향기는 그를 껴안고 기쁨에 찬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한 달 후 박노인은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에 둘러싸였다. 마지막 장면은 향기가 박노인의 손을 잡고 집으로 안내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서 사장님 부부와 순이 아주머니는 기쁨과 깊은 감사가 담긴 눈으로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박노인이 서 사장님 가족과 함께 경주에서 산 지 몇 달이 지났다. 현대적인 저택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시끄럽고 낯선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처음 며칠 동안 박노인은 종종 정원 구석에 혼자 앉아 저택 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환한 불빛과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그에게 낙동강 지류의 작은 마을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향기는 그가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매일 오후 소녀는 그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한 번은 길가에 세워진 새빨간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자전거 타실 수 있게 되면 제가 공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박노인이 텃밭 가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 서 사장님 부부는 저택정원 한쪽에 그가 채소와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점차 그 텃밭은 그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곳이 되었다. 향기는 종종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어느 날 아침 첫 연꽃이 피어난 것을 보고 소녀는 환호했다.
할아버지, 너무 예뻐요. 우리 집 밭 같죠? 박노인은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네가 즐거워하니 여기서의 생활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는구나. 어느 날 향기와 함께 산책하던 중 박노인은 나이 든 노점상이 차에 치러 넘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그를 길가로 부축하고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다. 노점상은 감동하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제 서로 돕지 않는 줄 알았는데.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어디에나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을 만큼 인내심이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 행동에 일부 주민들은 감탄했지만 동네의 몇몇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도 나왔다. 한 번은 박노인이 향기를 데리고 산책할 때 한 동네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서 사장님 댁은 참 친절하시네. 낯선 사람까지 집에 들여 키우고. 향기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란 말이에요. 박노인은 소녀의 손을 끌며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 사장님 부부는 박노인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모두가 함께 모여 그가 들려주는 시골 마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번은 향기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그림 중앙에는 박노인이 그려져 있었고 주위에는 그녀의 가족이 있었다. 향기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박노인은 감동하여 그림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이 어렸다. 넌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늦은 오후, 박노인은 작은 텃밭 옆에 앉아 처음 피어난 연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향기가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이야기 들려드려도 돼요? 두 사람은 푸른 정원 한가운데 나란히 앉았다. 황혼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며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믿음으로 이 장을 마무리했다. 시간이 흘러 박노인이 서 사장님 가족과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다. 도시에서의 삶은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수많은 추억이 담긴 낙동강 지류 강가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박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마을에 가서 순이 아주머니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싶구나. 오랫동안 못 봤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향기는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순이 아주머니랑 우리 마을이 그리워요. 박노인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마을은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란다. 서 사장님 부부는 동의했고 박노인이 살았던 곳을 더 이해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이 아주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노인과 향기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박노인을 꼭 껴안고 목이 메어 말했다. 박노인,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그를 둘러싸고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지난 큰 홍수 이후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돌아온 것을 보자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서 사장님, 가족과 박노인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쳤다. 향기는 쌀, 학용품, 옷 등을 집집마다 전달했다. 감동적인 순간, 한 마을 소녀가 수줍게 향기에게 물었다. 언니, 저도 가난한데 언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기는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 향기의 말은 많은 사람, 특히 박노인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박노인의 귀환을 반겼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험담도 있었다. 한 이웃이 큰 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삶을 자랑하러 온 거겠지 뭐. 향기가 나서서 반박하려 했지만 박노인이 조용히 그녀를 말렸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언가를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이 마을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요. 그 말에 온 마을이 조용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며 그의 진심을 깨달았다. 박노인은 서 사장님 부부에게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마을 회관을 짓자고 제안했다. 서 사장님 가족은 즉시 동의하며 기꺼이 노동력과 재정을 기부했다. 공사는 빠르게 완료되었고 마을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준공식에서 한 주민이 감동하여 박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은 저희에게 삶이 어떻게 변하든 이웃 간의 정은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 지어진 마을 회관 앞에서 박노인, 순이 아주머니, 그리고 향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행복과 희망으로 빛났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오후 햇살 아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따뜻하고 단결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을 잃었던 작은 소녀 향기는 아름답고 총명하며 인정 많은 숙녀로 성장했다. 박노인과 서 사장님 가족 곁에서 보낸 수년은 그네를 지식과 인성면에서 모두 성숙하게 만들었다. 향기는 명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식에는 연로하고 쇠약해진 박노인도 힘겹게 참석했다. 그는 졸업 가운을 입은 그녀를 보며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향기는 그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이룬 모든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졸업 후 향기는 가족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도 예전에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아이들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희망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외딴 지역 아이들에게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감동적인 어느 날 저녁, 향기는 박노인 앞에 재단 설립 허가서를 내밀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재단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박노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대신해 옳은 일을 해냈구나. 향기는 도시에서만 일하지 않고 홍수와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을 찾아가 어려운 가정을 만나고 교실을 열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한 자선활동 중 그녀는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고아 소녀를 만났다. 향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무릎을 꿇고 소녀를 안아주었다. 무서워하지 마. 나도 너 같았어. 하지만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네 인생도 바뀔 수 있어. 이 말은 함께 간 자원봉사자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향기는 험담을 피할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자선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어느 선물 전달식에서 한 노인이 비꼬며 말했다. 도시 아가씨가 여기 와서 사진이나 찍고 SNS에 올리려고 하는 거겠지 뭐. 향기는 화내지 않고 고개를 숙여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칭찬이나 비난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향기의 말에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박노인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말했다.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녀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 대신 감사합시다. 박노인과 서 사장님 부부는 항상 뒤에서 향기를 지지하며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종종 그녀와 함께 자선 활동을 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울 방법을 찾았다. 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박노인은 목이 메어 말했다. 저는 이제 늙었지만 제 손녀가 인류애를 퍼뜨리는 것을 보며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손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향기가 고와 아이의 손을 잡고 자손교실로 이끄는 동안 박노인은 멀리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교실 위에는 희망의 손길이라는 글자가 오후 햇살에 밝게 빛나며 박노인에게서 시작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향기의 인류의 여정을 상징했다. 어느 날 오후 화려한 황혼이 작은 강가 마을을 뒤덮었다. 박노인과 향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한때 두 운명을 갈라놓았지만 또한 이어주었던 그 강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해 홍수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선명했다. 박노인과 향기는 강가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성숙한 향기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노인은 강물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날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단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란다.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향기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산신령인 줄 알았어요. 박노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어렸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란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얘야. 향기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한 무리의 주민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과거에 박노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박노인, 그때 저희가 정말 오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시각을 바꾸고 더 나은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박노인이 자신을 구했던 강가의 연꽃 한 다발을 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영원히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향기야, 선한 마음이 인간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단다. 위로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 향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할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울 거예요. 향기는 희망의 손길 재단을 확장하여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유했다. 모든 아이가 제가 살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배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박노인은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큰 일을 할 힘이 없지만 네가 선한 마음을 퍼뜨리는 것만 봐도 만족스럽단다. 화려한 황혼이 강 전체를 비추며 반짝였다. 향기는 박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눈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 평화롭지만 의미 가득한 그 풍경은 선한 마음이 운명을 바꾸고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박노인과 향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는 여정이 아니라 인류애의 힘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다. 우리는 작은 선행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며 사랑이야말로 마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기의 인생이 바뀐 것은 호화로운 물질 때문이 아니라 박노인의 용감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풀 용기가 있는지, 아무런 대가 없이도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은 박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좋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 함께 읽고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